2026년 1월 29일 어제 저녁이죠.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확대란 단어하고 신속화란 단어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정책 이름이 길고 화려할수록 현 상황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메뉴판이 9페이지인데 직원이 저희는 다 맛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 같죠. 그런데 뜯어보면 핵심은 간단해요. 서울과 수도권의 6만 호 공급. 지역도 화려합니다. 용산, 과천, 광명, 하남, 태릉. 거기에 노후청사 34곳까지. 부동산 기사로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단어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 우수입지, 직주 근접.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엔 좀 진짜 잡히지 않을까? 거의 조건 반사급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던질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 공급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은 도대체 내려갈 기미가 잘 안 보일까?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현실은 가끔 이 산수를 비웃죠. 오히려 공급 발표를 하면 할수록 해당 지역 집값이 먼저 들썩이기도 하죠. 이건 우연도 아니고 특정 정부의 무능 때문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원래 시간과 심리와 자본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 구조가 딱 이렇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정부가 공급을 발표하는 순간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함정. 실제 입주는 10년 뒤인데 기대는 지금부터 시작되죠. 두 번째, 심리의 역설. 공급 소식이 오히려 가격을 먼저 올려버립니다. 세 번째, 자본의 선점. 오른 가격의 과실은 이미 가진 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공급 대책은 무주택자의 희망이 되기보다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이벤트처럼 작동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6만 호를 들여다보면서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는 최소로 쓰고요. 대신 영상 다 보셨을 때 그래서 늘 이렇게 느껴졌던 거구나 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해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는 시간의 함정, 공급은 어디로 갔나입니다. 우선 차가운 팩트부터 볼게요. 지난 10년간 서울 집값은 평균적으로 2배 올랐습니다. 그럼 공급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합치면 지난 10년간 약 270만 호, 그중 서울에 약 69만 호가 공급됐어요. 이 숫자 적지 않죠? 서울로만 한정해도 판교 신도시 2개를 새로 짓는 것보다 큰 물량입니다. 즉, 공급 절대량이 부족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절반만 맞는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틀린 말은 걸러지는데 반쯤 맞으면 사람이 믿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늘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번 6만 호를 예로 들어보죠.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입지는 완벽하죠.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기사 하단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착공 시기 2028년에서 2029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착공입니다. 착공은 집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땅 파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입주까지는 거기서 최소 3년에서 4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032년쯤 되어야 열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산의 공급이라는 말은 오늘 들었는데 내가 들어가는 건 2032년. 이쯤 되면 공급이 아니라 스포일러 같죠. 과천과 태릉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릉은 사실 2020년에도 공급 대상으로 발표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나옵니다. 2030년 착공. 이거는 이 소식 들은 초등학생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쯤에야 땅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은 실물주택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잠잘 방 한 칸이 필요한데 정부는 10년 뒤에 나올 근사한 아파트 조감도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10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270만 호는 다 어디 갔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된 곳과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권 270만 호 중에 약 74%인 200만 호 정도는 경기 외곽과 인천에 분포합니다. 서울로 한정하면 약 69만 호예요. 그런데 이 69만 호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공급 지역이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공급 물량을 보면 노원, 강북, 도봉 같은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됐고요. 강남이나 서초, 용산 같은 선호 지역에는 재건축 지연으로 공급 부족이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도심의 공급은 재건축 지연, 사업 속도 문제 등으로 계획 대비 느리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69만 호나 공급되는데도 내가 원하는 동네엔 집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공급은 있었는데 위치가 수요와 안 맞았던 거죠. 두 번째는 공급보다 수요 증가가 더 빨랐다는 겁니다. 2014년에서 2024년 수도권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어요. 이 말은 집이 가구 수 기준으로 더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집이 부족해? 라고 느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늘어났거든요. 즉, 공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 위치가 수요와 완전히 맞지 않았고 공급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무엇보다 공급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공급 없음의 실체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감당할 가격에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 강남과 도심은 더 심각해요. 신규 택지가 없으니 재건축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압구정 현대나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지은 지 50년 다 돼가는 아파트도 아직까지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40년에서 50년째 기대감으로만 버티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집은 낡아가는데 가격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주거 서비스 가치만이 아니라 새 집이 될 권리라는 무형의 기대가 가격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공급은 69만 호가 있었고요. 집값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공급은 있었죠. 하지만 내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집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수요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효과는 시장이 닫기도 전에 증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시간차 자체가 다음 단계에서 집값을 올리는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2부입니다. 2부는 심리의 역설, 발표가 집값을 올린다는 제목으로 가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훨씬 역설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래야 맞아요. 공급이 많아진다. 물건 귀한 줄 모르고 가격은 안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종종 반대로 갑니다. 공급 발표가 나오면 시장은 폭주합니다. 왜일까요?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입지를 사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특정 지역을 공급지로 찍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가가 저 지역의 미래 가치를 확인해줬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를 떠올려 보세요. 30만 호라는 유례없는 숫자를 던졌는데 주변 집값이 먼저 뛰었습니다.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이래요. 발표 직후 여기가 좋아진다네? 기대감이 돈으로 치환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합니다. 1년에서 3년 뒤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그러면 현금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며 인근을 다시 밀어 올립니다. 5년에서 8년 뒤 드디어 착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는 저 멀리 가 있죠. 이번 6만 호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세트로 붙습니다. 왜일까요? 공급을 말하는 순간 그 주변이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시장도 정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은 7년 뒤인데 시장 반응은 오늘입니다. 부동산은 예고편만 보고도 팝콘을 다 사버리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됐는데도 왜 사람들은 매번 똑같이 움직일까요? 답은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 보통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정보가 완전히 똑같이 전달되지 않고 사람은 숫자보다 분위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급 발표를 듣는 순간 시장은 대충 이렇게 갈립니다. 문서를 읽고 일정까지 계산하는 A그룹, 용산 뭔가 난다더라 소문 듣고 주변을 선제 매수하는 B그룹, 불안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어 지켜보는 C그룹 이렇게요.
문제는 B그룹의 움직임이 C그룹에게 역시 오르네라는 확증 편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는 대체로 A그룹이 냉정함이 아니라 B그룹의 움직임만 보여줍니다. 거래량 급증, 문의 폭주, 호가 상승. 그러면 C그룹은 더 조급해지겠죠? 이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흘러가는 구간입니다. 결국 공급이 실제로 집값을 잡으려면 즉시 입주 가능한 재고 물량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공급은 늘 미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공급 실행은 거북이처럼 느린데 공급 신호는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 가격만 먼저 높여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2부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급 발표는 입지 인증이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 하지만 실제 입주는 7년 후이고 집값은 지금 바로 반응한다입니다. 공급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공급 발표가 집값을 먼저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남죠. 그렇게 먼저 오른 가격의 과실은 누가 따먹을까요? 이게 3부입니다. 3부는 자본의 선점, 가진 사람이 더 가져간다로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가 가장 뼈아픈 구조인데요. 공급이 늘어나면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올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공급이 늘어도 그 공급을 선점할 수 있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비율은 15% 내외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거래에서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입니다. 특히 상급지로 갈수록 추가 매수로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공급이 나와도 무주택자는 월급 아끼고 LTV나 DSR 등 대출 규제 따져가며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을 뚫어야 합니다. 반면 자산가는 이미 가진 집의 가치가 오르면 담보로 다음 선택을 하고 또는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속도를 냅니다. 즉 무주택자는 청약 통장 하나로 기다리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공급 발표가 뜨면 주변 기존 주택을 먼저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같은 비를 맞고 있는데 한쪽은 컵 하나 들고 있고 한쪽은 대야를 들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커지겠죠. 여기서 3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듯 보이지만 그 파이를 더 빨리 자르는 칼자루는 현금 동원력과 선택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도 자산 격차가 체감상 더 벌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대책 하나가 시장 흐름을 완전히 꺾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이 유의미하게 안정되려면 보통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심 공급의 폭발로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10만 호 입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두 번째는 금리의 압도적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부담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에게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구 구조의 역전으로 수요 자체가 꺾이는 시점입니다. 서울은 아직 멀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공급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언제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이 몇 번 흥분하고 몇 번 식는지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내 인생에 시간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과거 패턴을 통해 어떤 걸 보면 덜 흔들릴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발표 직후에 움직인 사람들인데요. 이상하게도 발표 직후 1년 이내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효과로 주변 시대가 먼저 올라 있었고 1, 2년 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조정이 찾아왔고 착공 전까지 긴 공백 동안 기회비용이 컸습니다. 발표 이퀄 기회라고 본 사람보다 발표 이퀄 주의로 본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했던 케이스가 많았어요. 두 번째 패턴은 착공 전후를 본 사람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점이 대체로 착공 6개월에서 1년 전쯤이었어요. 이때는 발표 흥분이 식고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실체는 아직 안 보이니까 시장이 관망합니다. 그게 기회였는지는 각자 결과가 다르긴 했죠. 다만 발표 직후보다는 진입 가격이 낮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표는 뜨겁고 착공은 차가워요. 근데 돈은 대체로 차가운 쪽을 좋아했어요.
세 번째 패턴은 입주 시작 이후를 기다린 사람들인데요. 입주가 시작되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가 벌어지죠. 물량 추례로 가격이 조정되거나 입지가 좋은 경우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입니다. 즉,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뒤라서 저평가 구간은 지나간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갈아타기를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공급 발표를 듣고 현재 집을 팔고 신규로 갈아탄 사람들 중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판 집은 발표 효과로 더 올랐고 신규는 프리미엄에 경쟁률 그리고 전매 제한이 붙고 중간에 주거 공백이 생기면서 마음이 급해져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재진입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엔 지금 집을 유지한 채로 시장을 관찰하는 게 의외로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다섯 번째 패턴은 조급하게 영끌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발표로 또 오르겠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겠지. 이 심리로 움직인 사람들의 결과는 양극단이었어요. 운이 좋으면 대박 타이밍이고 틀리면 장기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패턴을 보면 발표 이후 1년은 과열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착공에서 입주 사이에 조정이 나오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관리하고 목돈 만들고 희망지역 실거래가 체크하면서 발표가 아니라 착공 가까워질 때부터 집중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공급을 해도 집값은 오를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함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공급도 위치와 속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의 역설로 공급 발표가 입지의 가치를 오히려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본의 선점으로 자산의 가속도가 무주택자의 저축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파일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게임에서 자주 나타나는 고착화된 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대책은 계속 나올 거예요. 숫자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름은 더 화려해질 수도 있죠. 그때마다 중요한 건 이 집은 과연 지어질 집인가 아니면 또 한 번에 기다리라는 약속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집값은 신문 타이틀의 숫자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지루한 시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이는 건 결과가 꽤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발표된 이 6만호 대책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